푸틴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믿지 않습니다. 젤렌스키 광물 거래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관세 전쟁 글자 그대로 쫓아가시면 잘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의도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해서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트럼프는 이유가 내 적이구나 이거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트럼프가 쉽게 종전 못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트럼프를 말씀하셨으니까 트럼프가 러우전 관련해서 모순성이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이게 예멘에 있는 폭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렇게 트루스 소셜이라는 뭐 트윗 같은데 저기 올렸어요. 저게 이제 후티 반군들이 모여가지고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했다 이런 건데 사실은 저게 종교적 모임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정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정보를 확인해가지고 저기에 반군들이 모여서 공격 준비한다는 무슨 첩보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저게 좀 이상한 겁니다. 트럼프는 러우전 종식 이유를 아주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너무 아깝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정적으로 어필하는 말이죠. 근데 위에 왼쪽을 보면 생명을 아까워한다는 게 약간 빈말같이 보이고요. 지금도 현실은 미국이 플러그를 뽑으면 바로 종전 가능합니다. 물자와 정보와 모든 걸 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뽑으면 돼요. 근데 계속 지금 앞으로 이제 대줄 겁니다. 아마 바이든 때 했던 것들이 거의 이제 다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백악관에서 이야기하면서 젤렌스키한테 자기는 제벌린을 줬고 바이든은 종이를 줬다. 협상하는 종이를 줬다는 이야기죠. 그걸 젤렌스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러우전의 무기 제공자라는 걸 선언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러시아 탱크를 부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생명이 아깝다는 게 위선일 가능성이 많죠. 트럼프는 이 전쟁에서 체면만 차릴 수 있으면 빠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광물 거래와 휴전 협정 이런 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거의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미국 대통령 누구도 믿지 않죠. 물론 트럼프가 바이든보다는 조금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엄연히 대리전의 당사국이 미국 대통령이고 인간적으로는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나을지도 모르죠. 바이든은 협상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바이든을 바랬을 수는 있어요. 푸틴 입장에서는 바이든은 예측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뭐 푸틴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관찰할 때 그렇고요.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가 민스크 협정을 거짓으로 맺은 것을 그때 메르켈 얘기했고 프랑스 대통령도 올랑도 저게 프랑스와 올랑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결국은 양쪽 다 민스크 협정을 할 때 속일 걸 생각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와서 협상을 하겠다 하니까 외교적으로 굉장히 호의적으로 협상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이제 자기 조건은 확실하고 그 조건만 충족하면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젤렌스키 광물 거래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트럼프한테 제안한 거예요. 2024년 9월달에 트럼프가 있는 뉴욕에 트럼프 타워에 와가지고 카멜라 해리스 선거 운동을 하면서 보험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걸 이제 취임하기 나흘 전에 16일 날 스타머 총리하고 이제 젤렌스키 간에 100년간 파트너 협약을 해가 이 광물을 팔았다는 것이 문서는 없는데 조약이 이제 영국 사이트에 떠 있는데 보면은 이게 조약이 오픈 클로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조약이 그 안에 완성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밝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비밀로 했다는 거죠. 영국이 왜 광물을 가졌겠습니까? 영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 광물을 가진다고 광물을 담보로 해서 뭔가를 발행하려는 거다. 영국 금융국가니까. 그 말은 영국이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와 있다. 곧 영국이 디폴트 날지 모릅니다. 파운드 하나 이런데 너무 헤비하게 하시다가 손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뭐 다른 유로도 마찬가지고 달러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뭐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몰리니까 달러가 좀 올라가긴 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먼저 제안해놓고 아직도 사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백악관에 와서 했던 거 뭐 그 전에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사인하지 않고 있는데 다음 목요일 날 한다고 또 트럼프가 올렸더라고요.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곧 사인할 그런 이야기면 좀 몇 달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물 협정을 러시아는 이제 무시할 수도 있죠. 뭐 별로 되지도 않는 거 뭐 미러 관계가 개선되면 인정하는데 사실은 저게 큰 장애가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힘이 세니까 영국하고 했던 협약을 깰 수도 있지만 저 부분은 굉장히 불확실해서 알 수가 없다 그런 거고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휴전에 적극적으로 임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금 러시아는 일단 러시아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러시아는 2008년도에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예고한 이후에 사실 고립무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토 32개국이 계속 동진을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푸틴이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냥 밀어붙여 버렸어요. 그리고 2014년도 마이단 쿠데타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바뀌면서 압박을 하니까 전쟁을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무기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러브전을 2022년도에 시작하면서 그냥 우크라이나는 다 해본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 나토 32나라하고 전쟁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아무도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중국도 중립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을 지키는 게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러시아가 3년 동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다가 굉장히 전쟁 수행 능력이 축소된 상황이면은 나토가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쟁을 하지 않고 지금 러시아는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즉 많은 예비를 가지고 지금 항상 나토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걸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는 희생을 줄이면서 빨리 갈 필요가 없죠. 우크라이나 군만 죽이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자신 있게 나오는 것은 나토하고 붙을 준비가 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실 비교를 보시면 이것은 과거에도 했던 건데 지금 최근 걸 좀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뭐 손실은 우크라이나가 벼랑벼사의 피해가 많고 저 수치들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 추정치라서 확답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저 범위에 있다는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타 지표가 포병 탄약 소모량인데 보통 전투에서 인원 손실의 80%가 포병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포병이 러시아가 포탄이 많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미국이 우크라이나 포탄을 모자라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빌리러 오고 그랬더라고요. 그 탈영자도 굉장히 많고 최근에 아직 한 달은 안 됐습니다. 3월 20 며칠인가 시체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1대1로 교환하지 않고 있는 거 다 줍니다. 포로는 1대1로 교환을 해요. 내 포로가 더 잡힐 수도 있으니까 아껴놔야지 나중에 교환할 수 있으니까 1대1로 하는데 밑에 있는 그 시체 교환 추세하고 비율 추세를 보시면은 25.97대 1입니다. 왼쪽부터 이제 비율이 쭉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을 때도 3.5대 1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저 수치들이 뭐 시체 교환 비율이 정확하게 손실 비율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게 그냥 양쪽에 같은 비율로 혹은 러시아가 뭐 미국이 주장하듯이 러시아가 더 손해를 더 많이 입었다면 즉 형성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런 간접 지표지만은 저걸 참고해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엄청 손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마라 하는데 사실 믿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각국의 휴전 협상안이 있는데 러시아는 항상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이제 작년 6월 14일 날 라인을 설정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에서 시간이 계속 경과하면 추가 영토를 요구할 겁니다. 그 준 14 라인이 4개 주하고 크림을 승인하는 거하고 우크라이나의 중립과 비무장화. 우크라이나 군이 경찰 수준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완충지대를 많이 둘 필요가 없어요. 군은 포병이나 장거리 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이 있으면 완충지대가 몇십 킬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경찰 수준으로 무장하면은 그런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러시아는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미국은 더 이상 돈 쓰지 않고 전쟁에 빠져나올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딜이나 미르관계 개선이나 투자 그래서 협의를 하고 트럼프는 정치인이라기보다 비즈니스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으로 신경을 쓰는 거죠. 유럽은 문제가 뭔가요? 평화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도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유럽의 외교 수장인 카야 칼라스가 푸틴이 범죄자인데 어떻게 대화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웃기는 이야기죠. 외교 수장의 자질이 없는 거죠. 초등학생도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외교는 전쟁하지 않고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채널인데 누구라도 대화를 해야죠. 어쨌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뭔가 러시아랑 계속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전을 하면은 만약에 휴전을 하면은 유럽이 군비 투자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러시아는 인식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군대 파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게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다. 한두 번 꺼낸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좀 구도가 짜져 있다 생각하시면 저걸 보시면은 휴전 협상이 성립될 것 같습니까? 전혀 지금 수렴한 지점이 없지 않습니까? 다 딴소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러시아가 그 외교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을 뿐이죠. 근데 협상 못하겠다 자리 차고 나온 건 아니고 왜냐하면 러시아는 유리하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듣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사실은 뭐 지원을 끊었다고 볼 수도 없어요. 끊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확인도 안 되고 며칠밖에 되지 않았고 사실상 계속 지원해주고 있고 아직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하고 EU 관계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은 금년 들어서 EU가 조금 더 지원해줬기 때문에 근소하게나마 이유가 조금 더 지원액이 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이제 추가 지원을 위한 의회 결의가 필요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이 전쟁이 트럼프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바이든의 전쟁에서. 그래서 저거 전에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푸틴을 말로 압박하는데 계산착오일 가능성이 많고 정보 실패일 가능성이 많아요. 바이든 때 했던 정보들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이제 계속 이어가는 거죠. 지금 유럽 사령관, 그러니까 미국 유럽 사령부 US EUCOM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령관 카볼리가 나와서 미 상원에서 적어하는 걸 보니까 적은 문서가 떠 있습니다. 18페이지짜리 문서인데 제가 보니까 한 70%가 거짓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그 반박을 안 썼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하는 게. 그러니까 카볼리 같은 사람은 자기 곧 퇴임하고 방산업체 가야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부패된 사회예요. 우리가 그 사람은 불법은 아니거든. 미국이 법을 다 허용했기 때문에 부패되고 뭐 대부분 사성 장군들의 80%가 방산업체 취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지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시포와의 SR입니다. 저게 없으면 눈 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핵심을 쥐고 있고 저걸 미국이 완전히 빠지면은 EU가 이제 유럽이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토에서 미국 뺀 나토 마이너스 미국이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성 같은 경우도 정찰 위성 같은 경우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미국보다 훨씬 못한 미국은 키올 위성하고 비슷한 위성이 120개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뭐 프랑스하고 뭐 독일하고 영국하고 합쳐가지고 뭐 한 10개나 되겠습니까? 정찰 위성. 그리고 그 성능이 떨어져요. 키올 위성은 해상도가 10cm짜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해상도를 우리가 정보를 몰라요. 그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고 키올 위성에서 나오는 정보를 다루는 것이 우리가 비밀 취급 인가를 할 때 우리는 뭐 상급 비밀, 2급 비밀, 1급 비밀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탤런트 키올에서 넣는 정보를 얻는 것은 1급 비밀보다 높은 다른 굉장히 거기 정보가 많죠. 그런 게 통째로 우크라이나는 없는 거죠. 깜깜하게 하는 거죠.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러우 전쟁 이슈가 묻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관세 전쟁과 러우전 종전 협상을 연결시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래도 생각이 좀 종합적이라 해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답도 좀 어렵긴 합니다. 관세 전쟁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수단은 미국의 제조업을 리쇼어링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공화돼 가지고 여기 그 근로자들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재교육하고 한다는 것은 되게 어렵거든요. 애플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오바마가 그렇게 그 미국으로 옮기라고 공장을 팍스콘 이런 데 하지 말고 미국으로 옮기라고 그랬는데 안 옮긴 이유가 임금이 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 숙련된 근로자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미국에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미국은 글로벌리스트들이 와가지고 지난 30여 년간 계속 오프쇼링을 하면서 미국의 근로자 베이스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근로자 만드는 게 그냥 뭐 뽑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스템 쪽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쪽에 전문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 두 번째 이제 관세 전쟁하고 큰 관세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뭐 20몇 프로 때렸다, 60몇 프로 때렸다, 뭐 취소했다가 중국한테 더 했다 이게 하는데 사실은 글자 그대로 쫓아가시면 여러분 잘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의도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해서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큰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 글로벌리스트, 해외 글로벌리스트하고 내셔널리스트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머스크 같은 사람은 유럽에서 주권을 지키겠다는 뭐 르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항상 유럽을 비판해요. 유럽이 이제 그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타국에 90일 유예해주면서 중국을 막 공격했지 않습니까? 막 하면서 이제 처음에 엄청나게 인디펜던스 데이라 그랬나요? 그걸 하면서 우리나라 25%, 일본 24% 이런 걸 쭉 때리면서 하다가 90일 유예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때리고 며칠 지나니까 미 국채가
투매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에서 못 버텨서 간 겁니다. 뭐 주식시장 망가지는 것들은 버틸 생각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가 하루 이틀 전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 국채 투매를 했기 때문에 국채 투매한 세력은 트럼프의 적이거든요. 그럼 누가 투매를 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중국이 투매했을 것 같잖아요. 중국이 투매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중국이 미국채를 팔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이 엄청 위안화 환율 강세가 되겠죠. 미국 돈이 많이 들어오고 위안화는 그대로 있으니까 위안화니까 귀중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위안화 환율이 이제 하락해야 되겠죠.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려면은. 근데 위안화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 그 말은 중국이 투매를 안 했다는 거죠. 저 투매한 세력가 막 2달 뒤에 발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는 모르죠. 근데 EU가 투매한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하면서 트럼프는 EU가 내 적이구나 이거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쟁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달리 상당히 깊이 있게 될지 모른다. 이게 저 내피셜이거든. 현재까지는 저 내피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게 그냥 한번 해보고 뭐 안 되면 말지 하고 한 건 아니에요. 트럼프도 나름대로 목숨 걸고 대통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역시 협상의 진행 관련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EU가 평화안을 가져온다. 피스 프로포즈를 가져오면은 지금 말씀드린 구도 확 바뀝니다. 이제 유럽도 나서서 미국과 같이 종전하겠다는 거죠.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이 구도가 계속 간다. 그래서 유럽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려고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선거를 치르는 등 합법적인 껍데기를 입을지 안 입을지 이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석 달씩 계속 연장하고 있거든요. 자기 헌법 위반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임기가 끝나면은 즉시 국회의장이 권한 대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헌법을 법률로 위반하고 있잖아요. 되게 웃기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완전히 독재 사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협상 여부를 봐야 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혀 협상이 되고 있지 않는데 그나마 광물딜을 가지고 이제 조금 뭔가 할 거라 말 거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저거 사인하기 전까지 알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백악관에서 일어난 그 2월 28일이었거든요. 지금 벌써 2달이 다 지나갑니다. 사인을 할 것 같으면 옛날에 했겠죠.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협상안입니다. 러시아가 전혀 자기 스탠스를 물러나고 있지 않는데 그걸 혹시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뭔가 그러니까 과거 노보로시아라는 에카테리나나 이런 18세기 이때부터 확보했던 그 땅을 자신의 영토로 점령할 건지, 그러니까 거기가 오데사, 미콜라예프, 하르키프, 드론을 공개했던 드네프로, 포크롭스크 저기를 점령할 건지, 그까지 갈 건지 이게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갈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방위 분담금 인상 압박으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쓸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네, 요거는 좀 예측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SMA라고 그러거든요. 그 SMA라는 게 이제 10차가 바이든 행정부터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음 4년간 있어야 될 사항이 11차 SMA인데요. 이것이 이제 올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때 이제 좀 거친 인상 요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미 10차 때 잡은 틀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1 빌리언 문재인 정권 당시에 15%를 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가 지나면서 바이든 정부가 다시 와가지고 13억 불 가까이 돼요. 많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그때 뭐 트럼프가 뭐 50억 불 이야기했는데 그건 뭐 이야기가 안 되는 거, 우리 국방부보다 많은 거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도 합리적 대응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적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그 협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들이 전혀 알 수 없을 겁니다. 미리 정보를 노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 부분은 짐작밖에 못하는 거고 알아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냥 대략 그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러면 그만큼 이제 분담금을 줄이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요. 트럼프 개인적인 성향이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은 지금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겠다고 저희가 공표를 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 사용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은가?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럼 너는 다 나가버리라 이렇게 우리도 매드맨 협상 전략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물론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은 그런 이제 극단적인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난처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저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봐야 이제 말로 하는 그런 상황일까 하고 보시면 됩니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게 이제 한미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은 굉장히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지난 70여 년간 우리가 한미 동맹을 전쟁 끝나고 좀 있다가 맺었거든요. 그때 한미 동맹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했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해외 유학을 보낸 것 시작해서 군인들 가서 무상 교육받고 이게 다 동맹 구조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원조도 받았고 물론 뭐 올란전 참전의 대가도 좀 받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미군이 버린 장비를 가지고 군을 했고 나중에 이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하면서 우리가 드디어 우리 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그 전까지는 우리의 인재나 우리가 뭐 다 유학 가면 미국으로 갔거든요. 인재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미국에 의존하고 우리 시장도 미국에 의존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상당히 크기 전까지는 최혜국 대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관세 없이 그냥 잘 팔 수 있게 해줬고 그러니까 우리의 젖줄이었죠. 지난 70여 년간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에치선 라인을 할 때도 우리나라를 빼버렸고 이제 일본에 진주하고 있으니까 괜히 앞에까지 가는 게 오히려 부담된다 생각하고 그때 공산권하고 싸울 때도 너무 앞에 가 있으면은 공산권한테 너무 자극한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 계산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주한미군이 있으면서 인계철신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북한이 침공하면 바로 이제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군사력이 약하던 시절도 지내왔죠. 그리고 해구산을 또 제공해 준 것도 있죠. 물론 해구산을 제공하면서 우리한테 뭐 핵을 못 갖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뭐 미국이 하는 게 아니고 5개 나라가 NPT라는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내 안정을 가져와 가지고 경제 성장의 보호막으로 했죠. 이게 뭐 만약에 북한이 맨날 쳐들어오는 60년대 70년대 같은 상황이라면 물동량도 안 돼요. 보험이 하도 비싸가지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뭐 다소 방위비 인상 요구에도 외교적으로 잘 처리해서 들어주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돈 자체가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를 생각하고 앞으로 관계를 생각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동시에 동맹이란 것은 방기와 연루와 방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동맹이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쓸데없는 전쟁에 나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 끌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루가 된 거죠. 동맹이다 보니까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우크라이나 개개건을 따지면은 우리가 안 해주는 게 맞지만은 할 수 없이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그걸 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 시나리오를 만약에 상정을 하면은 연루 위험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만약에 뭐 대만권을 가지고 전쟁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듯이 자기 군대를 보내겠어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끌어가지고 전쟁시키지 않겠습니까? 호주나 이런 데 끌고 와가지고 그런 시나리오까지 생각하면 인류의 위험이 좀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뭐 그거는 아직까지 상상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요. 주한미군을 감축했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 만약에 한반도에 사태가 발생하면은 중국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미군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이제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때까지 별 전쟁이 없거나 자기 문제에 관계없는데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한국과 북한 간에 무슨 분쟁이 있으면 중국은 손을 뗄 겁니다. 천안함 때도 그랬고 여러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 게 자기 원칙이고 중국도 나름 대국이기 때문에 이제 헤게모니를 장탈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6.25 때처럼 상당히 북진해가지고 중국이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해가 뭐 그게 우리한테 부당한 거지만 어쨌든 자기 논리로는 그런 식으로 강대국이 개입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개입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사태가 국제적인 사태 같으면은 중국 개입권은 이야기 안 됩니다. 그러나 미군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이가 뭐 실각을 했다든지 중간에 이상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북한에 혼란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 중국이 이제 작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런 시나리오 때마다 이제 그걸 다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 중국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복잡합니다. 근데 주한미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지는 억지력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통상적인 사안에서는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걸로 본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럴 거고 만약에 미중 간에 실제 하드워, 콜드워가 아니고 하드워가 된다면은 주한미군의 존재는 오히려 위험성이 높아진다. 우리가 개혁될 수도 있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한미군을 안 할 거냐 이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놓고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남침을 한다면은
우리는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연합작전 수행 능력에 다른 효과를 낼 겁니다. 주한미군 말고 TP들이라 해서 미국 본토에서 정원하게 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매년 미국에서 조인트 카파빌리티 오브젝팅에서 JCP라는 합동 능력 기획서에 해당되는 것을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 적시돼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죠. 자기 비밀로 하고 있는데 그 계획대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기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좀 철수되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본토에서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대비해서 일본의 유엔서 후방기지를 쫙 만들어놨어요. 기본적으로 여러 나토 국가나 이런 데서 군사력을 주면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는 그 구조로 요코스카나 뭐 심지어는 오키나와나 이런 데까지 군대가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칼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이해하시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꽤 중요하죠. 지금 봐도. 그래서 뭐 이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원은 아니고 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은 아직까지는 우리의 핵심 가치다. 물론 미국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굉장히 2등국, 3등국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때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분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뭐 그냥 버리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것이고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운신의 공간을 찾아가려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군을 쭉 보시면은 뭐 한 50만 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꽤 전력이 많아졌습니다. 미사일도 있고 LSM도 있고 천궁, 뭐 탄도, 요격 능력도 물론 미국같이 되지는 않지만 자주 국방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국산 무기 체계의 보유율도 좀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좀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는 게 뭐 100% 우리 기술로 하는 건 아니고 서방 기술을 좀 써가지고 하는데요. 미국은 보시면은 뭐 병력은 우리의 한 20분의 1 정도 되지만은 조금씩 육군 약간 있고 육군 2사단 중심으로 있는데 2사단 전력이 사실 한 군단급쯤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비가 많기 때문에 아파치 헬기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공군기지가 많이 있죠. 군산, 오산 이런 데 공군기지가 있죠. 남쪽에도 기지가 많고요.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목록에 있는 것도 있고 전략무기하고 연계된 괌이나 일본이나 하와이는 태평양 사령부에서 이제 전략 폭격기나 고성능 스텔스기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요.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이 투입 가능하죠. 그리고 사이버 전자전 정찰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하죠. 이제 미국에 저걸 하는데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라는 데가 있거든요. 뭐 비밀하고 모든 걸 다 다루는데 미국이 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국이 저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사일 방어는 우리가 사드도 있고 팩3도 있고 뭐 사드 레이더죠. ANTPY2 이 레이더가 굉장히 고성능 X 밴드 레이더인데 굉장히 고성능입니다. 그래서 뭐 전방 전개 모드 이럴 때는 거의 뭐 포워드 베이스 모드는 거의 뭐 한 1000km까지 이렇게 보는. 그래서 한국과 주한미군을 비교하면은 한국은 아직 그래도 병력 중심이고 기갑 포병 이걸 갖춘 육군 중심이다. 해공군이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중심이 육군이라고 보고 주한미군은 기술이나 기동 중심이고 자꾸 강력한 전력이고 즉시 대응을 하고 확전 억제를 한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연합작전 개념하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실제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에는 전체 작전을 지휘합니다. 그리고 이제 C4ISR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있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이런 것이고 ISR은 인텔리전스, 서베일런스, 리코네선스를 뜻합니다. C4ISR이라 해서 센서들하고 네트워크하고 다 합쳐놓은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군이 상당히 많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충을 하고 있지만 미군에 비해서는 아직 제한적이고 특히 이제 위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의 초보 단계에 있죠. 우리가 정찰 위성이나 이런 것들 위성은 이제 비교적 최신에 이제 최근에 투자하고 있고 요즘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뭐 초소형 위성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이 크죠. 그래서 이제 이 C4ISR 의존이 가장 크다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통신 정보도 좀 그렇다고 보면 되고 이게 지휘 통제를 하면서 뭐 이게 이것들은 뭐 쉽게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는 건데 KGX나 뭐 FSC2나 이런 ATIS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저건 전술통신이기도 하고 미국도 보면 글로벌 커맨드 앤 컨트롤 시스템이라 해서 글로벌하게 통합 전장 지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밀 시프넷 같은 거 비밀 같은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연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미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죠. 물론 우리가 저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반도에 사는기 때문에 미군 같은 게 필요가 없지만은 어쨌든 미군이 그렇고 감시 정찰 ISR이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자체 정찰 위성을 이제 하나 했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5기까지 오니까 꽤 이제 5기 정도 되면은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 중에 하나 정도 될 겁니다. 그 5기가 만약에 다 된다면 우리가 뭐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공군 같으면 전투기만 있었는데 지금 조기경보 통제기 E737도 있고요. 뭐 군용 드론이나 대공 레이더 우리도 뭐 글로벌 호크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앞으로 개발할 중고도 무인기 이런 것도 있고 이렇지만은 미국 위성 정보가 원체 압도적이다. 주한미군은 이제 RC-135 글로벌 호크나 뭐 U2나 제이스타스나 E3 센트리 에이왁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위성 이런 게 키오리나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미군이 이건 당연히 우세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태가 일어나면은 대만이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투사할 수 있는 게 좀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조선업이 많이 망가진 상황이라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조선업이 망가진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 조선업 변화는 뭐 이게 저보다 구독자 여러분들 훨씬 잘 알 건데 8, 90년대는 일본이 전성기였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가면서 아주 현대식 조선 시설을 만들었어요. 대우조선이 대표적인 건데요. 물론 현대나 삼성도 잘했고요. 처음에 80년대는 일본이 한 50%였는데 한국이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을 추격하기 시작하고 그때 중국은 이제 조선 사람 육성을 시작합니다. 2000년대 가면 한국이 세계 1위가 되고 중국이 급성장하고 일본은 추락하고 되고요. 그러다가 조선업은 금융이 사이클에 따라서 위축됐다가 말았다가 한번 할 때마다 구조조정하고 이런 일이 막 발생합니다. 어째 보면은 운송하는 해운사들이 거의 도박업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투기적인 성향이 강해가지고 배가 없을 때는 뭐 운임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조금 배가 넘치면 떨어지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2010년대 와가지고 중국이 1위가 됐고요. 한국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부가가치 전략을 해서 한국은 아직까지 기술 집중을 하고 있고 일본은 완전히 쇠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대 와가지고는 이제 친환경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낫죠. 그런데 한국, 중국은 중국도 계속 기술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 인도, 베트남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도 가서 이제 우리 조선사들이 거기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인도, 베트남 쪽으로 가고 있고 그전 인건비하고 좀 관계가 있고 우리가 인력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벌써 80년대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부터 쇠퇴를 해가지고 70년대 초반에 한 15% 정도였었는데 80년대 말에 가면 5%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일본, 유럽의 저가 경쟁에 밀리고 미국이 높은 노동 비용과 이제 조선소가 생산 효율성이 부족해 그랬고요. 군함을 주로 했고 대형 유조선을 하다가 90년대 오고부터는 거의 뭐 그것도 3% 미만으로 점유율로 가고 2000년대 가면 1% 미만으로 갑니다. 그래서 상업용 선박에서 거의 퇴출했다. 그 중에 하나가 존스 액트라는 게 있는데 1920년도에 미국 내 해상 운송은 미국산 선박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산업 보호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가 경쟁력이 떨어진 겁니다. 원래 경쟁을 해야지 사는데 보호를 하면은 결국 옛날에 보십시오. 뭐 한국산 세탁기 가지고 난리치고 하다가 다 망해요. 경쟁을 안 하면 망한 거죠. 지금 중국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이 엄청나게 경쟁이 심하거든요. 중국을 자꾸 보조금만 얘기하는데 중국에서 엄청나게 망하고 살아남은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런 경쟁력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존스 액트가 지금 100년 넘었댔잖아요. 저게 100년 동안 그 미국의 조선산업을 망가뜨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군용 조선사 위주로 재편했는데 이제 군용 조선사도 저렇게 될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바뀌고 있는 환경에 미국은 전혀 조선업은 갈 수가 없고 그나마 이제 군함 시장에서는 세계 점유율이 30%로 이제 큰데 중국이 막 찍어내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상업용 조선은 0.5%입니다. 그래서 뭐 그 0.5%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뭐 늪 같은 데 다니는 작은 배 만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업의 정책 실패로 저렇게 된 거고요. 조선업이 약해진 미국의 해군 군사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과 중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본래 과거에는 700척 해군을 하겠다. 옛날에 건너간 이야기고요. 90년대 불가능한 게 그중 300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300척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290척 조금 됐네. 중국은 척수를 넘었습니다. 척수를 넘었고 항공모함은 보시다시피 미국이 세계적으로 압도적이고요. 실력이나 뭐 이런 숫자나 이런 게 압도적이고 중국은 겨우 이제 조금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중국 기술이 빨리 발달한 것은 엔지니어들, 그 스템 출신이 되게 많거든요. 미국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저거 따라잡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닐 겁니다. 구축함도 이제 알레이 버크급이 92척이죠. 그런데 알레이 버크급하고 055급은 055급이 훨씬 좋습니다. 척수는 좀 딸리죠. 물론 그 세부 기술로 가면 모든 면에서 055급이 좋다는 게 아니고 055급이 최신 함정이고 알레이 버크가 옛날 함정이다 보니까 차이 나죠. 그쪽에는 특히 이지스 체계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미국이 낫죠. 그렇지만 이제 함정 자체로 뭐 안에 발사관들이나 이런 것들도 적고 안에 여러 가지가 좀 과거 구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프리키트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고 잠수함도 비슷한데 압도적으로 미국에 좋죠. 근데 척수는 좀 비슷하죠. 척수는 비슷하고 이제 그거는 미국이 다녀야 될 해양하고 중국이 다니는데 해양하고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고 해상항공기도 이제 미국이 훨씬 많고 그러나 이제 함재기로서 성능이 좋은지 등은 아직까지 미지수가 많습니다. 미국은 항모 전단이 가장 크고 원자력 잠수함 버지니아급 저게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저게 러시아의 잠수함 보레이급하고도 비교가 되는데 저는 아직도 버지니아급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도 잠수함을 꽤 잘 만드는데 저기서 쏘는 이제 트라이던트 3D2라는 게 굉장히 우수한 거고 거의 세계 정상급이라고 생각하고요. 러시아도 인정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네트워크나 글로벌 기지나 이런 것들이 미국은 전 세계에 널려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미국의 항모가 겁이 나니까 A2AD라 해가지고 저걸 한 뭐 거의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동풍 21, 26 이런 것들이 이제 탄도 미사일이고 항모를 맞추기 위한 거라서 그렇고 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항모끼리 이렇게 세력을 투사하는 데는 미국이 훨씬 앞서지만은 미국 항모가 중국 해안으로 왔을 때 중국이 쏠 수 있는 걸 보면은 상당히 미국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 지금 아까 055급 구축함 말씀드렸는데 우리 뭐 세종대왕급이나 이런 뭐 정조대왕함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크죠. 12,000톤급이고 VLS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디젤 잠수함 AIP도 이제 꽤 좋은 게 있고 그래서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해군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에 없어가지고 육군 중심이었고 뭐 그리고 공군은 필요하니까 했고 그런데 최근부터 이제 해군을 엄청 키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군 출신의 사령관도 막 생기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해양 세력을 탈바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척수는 아까 오히려 중국이 많았지만 배수 톤수로 보면은 미국이 2배 이상이다. 항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전 범위나 전략 목표도 아직까지는 중국은 지역적인 통제 정도만 하고 있다. 그래서 핵 억지력 이런 건 아니고 지역 억지력, 그러니까 아주 일도련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좀 지금도 짱짱하지만 좀 과도하게 노후화돼 있고 이제 조선소 생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 우리한테도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의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가 꽤 그래도 작은 나라치고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가 조선소 만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건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되고요. 미래 전망은 중국이 항공모함을 조금 더 만들 거로 생각하고 결국은 태평양 세력에서 뭐 미국 대서양도 있고 하니까 태평양에서는 미국과 비슷한 걸 추구할 걸로 보이고요. 미국은 아까 콜롬비아급을 만들고 있습니다. 콜롬비아급 만들고 있는데 저게 너무 비싸가지고 뭐 아직까지 한 대도 전력화 안 됐는데요. 그런 거 하고 엔가드라 해서 지금 F-35를 다음 세대 6세대 함재기로 이렇게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은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숫자는 미국 열세로 갈 걸로 전망합니다. 이게 한 5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침공 가능한 요인만 보면 시진핑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군사를 준비해야 되겠다. 뭐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력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했고요.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대만 주변에서 이제 군사 훈련이나 전투기, 함정 상륙을 하기 위해서 이상한 배도 만들었다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개념이 굉장히 창의적이더라고요. 중국 사람 확실히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죠. 함정의 무력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2027년까지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침공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다 내피셜입니다. 아직까지 뭐 의도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저런 게 있었다는 거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지금 상당히 격화되고 있다. 최근에 관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또 바이든 때 반도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도체도 이제 어쨌든 제재를 했지만 중국이 돌파를 한 걸로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여러 가지 힘을 떨치고 있는 건 맞아요. 아직까지 그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침략적인 이런 구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약소국이 보면 침략적인 의도를 느끼지만은 이제 서방처럼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힘이 세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이제 놓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현재까지는 대만 내에서 독립을 하겠다는 민진당이 있습니다. 이쪽이 계속 여론이 높으면은 이제 결국은 독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긴장 고조하고 중국이 제로투스나겠다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하나의 침공 가능 요인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반대 요인은 정치적 부담이 많습니다. 일단은 침공을 하면은 미국, 일본, 호주 뭐 우리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국제 연합으로 대응을 해서 어쨌든 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는데 여기서 그냥 공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뭐 가짜로 뭐 침공했다는 걸 만들어내든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침공한 걸 주장해야지 할 수 있을 건데 저런 상황이 오면은 중국이 좀 어려울 거기 때문에 안 할 거다. 그래서 경제 제재나 무역 붕괴나 지정학적 고립 뭐 저걸 지금도 사실 좀 막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이 원체 시장이 그 전 세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이제 가고 있죠. 미중 전쟁이 계속 격화될 거예요. 침공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상륙 작전이라는 게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륙 작전이 세계에서 가장 어렵죠. 우리가 뭐 노르망디나 뭐 인천 상륙 작전 이야기하지만 실패한 건 이야기 안 하거든요. 실패한 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대만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방어에 유리하기 때문에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렇고 미국 등에서 무기와 훈련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이 대만에 줬다 말았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미국하고 대만이 외교 관계가 없어요. 대사는 아니거든요. 대사관 아니고 뭐 문화원 비슷한 걸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한계가 있죠. 중국 내부 문제는 대만 내에서 여론이 높은 거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이 경제가 어렵다든지 요즘 부동산으로 몇 년 동안 위기가 있었죠. 청년 실업률 이런 게 이제 불만이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대규모 전쟁을 해가지고 중국이 대규모 전쟁을 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침공 가능성은 낮다. 그렇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그 승리를 갖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당장 침공할 거냐 이렇게 보는 것은 약간 좀 과도하게 평가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낮다. 양안 전쟁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군이 어떤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나요? 몇 가지 이제 있죠. 중국과 미국의 전략 조합, 중국이 막 굉장히 빨리 대만을 점령하고 미국은 소극적으로 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하고 대만은 망하겠죠.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하고 전면전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대만 방어 성공 가능성이 좀 있지만은 엄청나게 피해가 있겠죠. 저거 해서 남는 게 없거든요. 중국을 쓰러뜨려 가지고 다시 200년 전으로 돌리겠다 이런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한적 충돌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고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5주 전에 나와서 다시 이제 그간의 변화한 러우전 상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협상에 대해서는 사실 더 모호해졌어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만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혼란한 상태인데 그것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고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거든요. 끝날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그렇고. 근데 러시아는 일단 협상에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협상은 러시아가 엄청나게 유리하고 군사력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은 서방에 좀 쉽지 않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태도가 불변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아주 여전히 높은 상태고 아까 제가 3차 대전도 말씀드렸는데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괴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오정보가 좀 지배했는데 전장이 변화되고 내려태고 붕괴해서
상당히 개선 중인 것은 그때보다 지금도 조금 더 개선되었고요. 제가 운영하는 신제일의 군사력 이해하기 위해서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조금 자세한 분석을 좀 보시려면 방문하셔서 보시고 같이 논의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